네, 하마스에 납치돼서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던 이스라엘 인질 중 생존해 있는 인질 20명이 있었는데 그 20명이 어제 모두 집으로 귀환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그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납치됐으니까 납치된 지 737일 만에 이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마스는 어제 새벽에 그 가자지구 북부에서 7명을 먼저 석방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몇 시간 뒤에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인근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거쳐서 이스라엘 군에 인계된 그 생존 인질은 모두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여성은 왜 그게 아니라 여성들과 노약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가 있어서 이미 다 석방이 됐었고 남성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던 20명의 남성 인질이 이제 어제 모두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망한 인질 28명도 있는데요. 그 사망한 그 28명의 시신도 이스라엘 측에 곧 인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언제냐에 대한 그 시점은 하마스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신 인계 인수 시점은.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뭘 어떻게 석방을 하느냐. 네, 이스라엘이 석방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 그 종신형을 받고 구금되어 있던 250명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즉 이스라엘 내에 수감되어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려 1,900명을 이번에 석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석방되는 그 순간을 자기가 지켜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 석방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연설 시작이 앞서 그 이스라엘 의회 의원들의 기립박수가 계속 이어졌고요. 기립박수가 계속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앞서서 모두 발언으로 이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God of Abraham, God of Isaac, God of Jacob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의뢰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무슨 그 교회당 그 설교 듣는 듯한 그런 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면서 이제 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 승리를 평화와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전장에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테러리스트를 즉 하마스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겼다. 그러니까 이 이긴 걸 바탕으로 이제는 그만 좀 싸우고 경제적인 성과,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회의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립박수가 계속 나왔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그냥 이스라엘 의원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트럼프를 연호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의원들은 하마스에 대한 승리를 외치기도 하고 트럼프를 외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의회에서는요 기립박수로는 좀 부족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빰빠바밤빰 트럼펫 연주까지도 막 울려 퍼지면서 의회 자체 내에서는 반이 아니라 거의 축제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의회 회의장이 아니라 그냥 축제장 같은 그런 느낌 그랬습니다. 그다가 순간순간 좀 예배당 같은 느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계속 연호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의회의 의장 아미르 오하나라는 의장이 단상에 올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 단상에 올라서 그 회의장 뒤쪽에 앉아 있는 그 미국 측 인사들을 일일이 호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박수 막 기립박수 쳐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왔다 그러니까 박수 계속 쳐주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이번에 큰일 했죠. 중동 특사도 소개하니까 막 박수 치고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장 박수 계속 치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함께 자리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패밀리 멤버들도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큰딸과 큰 사위죠.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그리고 사위 제러드 쿠슈너도 유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카 제러드 쿠슈너 다 호명하니까 그냥 다 같이 이스라엘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끊이지 않게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그렇게 전부 다 미국 측 인사들이 호명이 될 때마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거의 무슨 영웅 대우하듯이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인질들이 다 석방됐다라는 건 굿뉴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자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의견이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그렇다면 전쟁 종식 선언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yes라고 답변을 했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직은 그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군사작전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인질들을 다 우리가 교환하고 휴전협정 1단계를 우리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2단계는 완전 군사 작전 종료를 선언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과 이스라엘 쪽의 말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건데 뭐 첫술에 다 한꺼번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일단 평화협정 1단계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다. 인질 교환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2단계 그리고 그 전쟁 종식 선언 이것도 이제 곧 순조롭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요 뉴욕 증시는 아주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모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저도 깜짝 놀라서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가길래 살짝 좀 팔았어요. 어저께 막 20% 폭등하더라고요. 다른 주식들은 뭐 3%, 5% 뭐 요 정도인데 막 20% 폭등하길래 이게 좀 겁이 나서 중간에 좀 팔았는데 이제 오늘 이따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잘 판 건지 괜히 판 건지. 여하튼 어제 전반적인 그런 주식 분위기도 좋았고 미국에서 가자 전쟁 종식 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제는 참 좋았다. 요게 이제 경제 쪽과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 뭐 마냥 좋지는 못하죠, 지금. 왜냐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방정부 셧다운이 14일차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로써. 그런 가운데 수도 워싱턴 DC의 주요 박물관도 그 셧다운 여파 때문에 운영을 하는 등 지금 이제 우리의 이제 실물 경제에 드디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스미소니언 재단의 그 SNS 계정에 따르면 스미소니언 재단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부터 재단 산하의 모든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등등을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 중단이 됐고요. 세계 최대의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소니언 재단은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을 무려 21개를 갖고 있고요. 또 교육센터, 연구센터 다 합쳐서 한 14개 갖고 있고 그리고 국립동물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요게 다 일시 운영 중단된 겁니다. 자, 스미소니언 재단은 연방정부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무리 뭐 민간 기부금이 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 보조금이 일단 끊기니까 직원들, 관리하는 사람들 돈을 못 주니까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운영이 중단되기 전에도 사실은 직원들이 뭐 반밖에 못 나오고 뭐 이래서 박물관을 오픈은 했지만 화장실은 폐쇄되는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 화장실 청소할 사람들이 일단 없고 그러니까 막 화장실이 지저분해지는데 뭐 박물관 관장님이 자기가 가서 청소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폐쇄해 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폐쇄되니 박물관을 오픈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박물관까지도 이제 잠정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지난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됐음에도 최근까지 박물관과 동물원을 억지로 일단 대중에게 오픈은 했습니다만은 셧다운 열흘이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라면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국민들 개개인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장관은 정부가 미군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연방 직원이나 스미소니언 박물관 또는 국립동물원의 직원 등등에 대한 서비스 또는 급여를 지출을 지금 스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쓸 수 있는 가용 한도의 예산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건 경찰이나 특히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필수 인원이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쪽 사람들 임금을 못 주는 일이 이제 발생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지금 자금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와 나라 전역의 연방 직원들을 무급 휴직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때문에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이제 원래 지난 9월 30일로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갑자기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뭐 몇 년 연장까지는 아니어도 1년 연장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최소한 한 6개월이라도 연장하든지 연장을 좀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 민주당 간의 엄청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임시 예산안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지금 프리즈 돼요. 동결되어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예산안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가 이제 새해 연도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9월 1일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된 건데 예산안이 통과 안 됐으니까 오늘로써 14일째 셧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보나 치안 등 필수 분야 인력은 이제 업무를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비필수 분야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일자리를 뭐 영구히 뺏긴 건 아니지만 일자리에서 그야말로 무슨 대기 발령 나듯이 무급으로 지금 휴직이 나가 있기 때문에 연방 공무원들 지금 몇백만 명 되는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무급 휴직을 당한 공무원들이 한 8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분들은 뭐 가장 먼저 가장 앞에서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이 사람들에 대한 월급도 나가고 그래야 사람들 집회임원하고 차폐임원하고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오래돼 지속되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전반적으로 연쇄적인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이 연방정부 셧다운 절대로 오래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방 항소법원이요. 1심 법원에 이어서 시카고의 그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역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1심 법원도 제동을 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거든요. 그 항소를 받은 항소법원도 역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토요일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 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공방이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즉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그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머물 수는 있되 작전에 투입될 수는 없다. 이왕 간 거니까 철수하라고 내가 명령을 내리진 않겠다. 하지만 머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작전을 벌이는 것은 스탑, 홀드해야 된다. 이 법적 공방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지금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일리노이 지방법원이 일리노이 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지 못했다. 또 우리도 그걸 보지 못했다라면서 군 동원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라면서 군 동원에 대해서 이제 중지를 시킨 바 있는데 그 연방 지방법원의 그 같은 판결을 항소법원에서도 똑같이 받아준다. 그 판결을 우리도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방 항소법원은요, 주 방위군 대원들이 법원이 별도의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로 돌아갈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일단은 머물러 있어라. 이 법원의 어떤 법적 공방이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났을 때 그때 뭐 어떻게 날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 머물러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그 일리노이 주에 동원된 텍사스 주의 주 방위군 200명은 다시 텍사스로 주로 돌아가지는 않고 시카고 인근 지역에 일단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리노이 주 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동원된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도 일단 동원된 상태에서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 범죄 단속과 이민 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시카고에 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한 바 있죠.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커츠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에 대해서 주 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 연방법원 소송에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대로 그 법원에서 일단 그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작전은 벌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죠. 근데 항소법원에서도 일단 작전 벌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자, 아마 이제 상고를 하겠죠. 이제 상고에서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받게끔 이제 상고를 할 예정인데 이제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이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one more 라운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도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주방위군,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이 제동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다 제동이 걸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뭐 원모 라운드가 남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판사들도 다 한통속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 디시전도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까지 법적인 분쟁을 가지 말고 이쯤에서 꺼낼까? 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반란법 발동입니다. 반란법 발동. 반란법 발동은 이제 대통령이 내리면 대통령이 군 지휘권을 갖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반란법 그냥 소위 말하면 어찌 보면 한국으로 따지면 계엄령 선포하는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해 버릴까? 요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동 이스라엘 방문 중이고 이제 오늘 내일은 이제 카타르 쪽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 중동 방문 마치고 돌아올 텐데 돌아와서 과연 이 반란법 카드, 계엄령 카드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란법, 이제 일종의 내란법인데요. 요거 이제 법에 명시된 특권 조건에 한해서 대통령에게 이제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주는 그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분명히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반란법, 즉 내란법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Insurrection Act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당분간 요 단어는 우리가 외워놓고 있읍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미국 뉴스는 이제 당분간 그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속보로 브레이킹 뉴스로 막 인서렉션 액트가 막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또 모르면 안 되니까 그건 좀 알아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다. 또 법원이나 주지사들이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하려는 것을 계속 막고 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인서렉션 액트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 방문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돌아올 텐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각 대학들이 입학 정책에 있어서 인종을 고려하거나 성별을 고려하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신의 그 연방정부 협약에 대해서 각 대학이 빨리빨리 서명해라라고 다시 한번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 대부분에 걸쳐서 미국 내 우리 이 위대한 대학은 미국의 위대한 전략적인 자산이었다. 그러나 지금 비극적이게도 많은 고등교육이 갈 길을 잃고 사회주의적인 이념으로 오염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참을 촉구한 협약에는 입학 과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죠. 인종 같은 걸 고려하지 마라. 또 성별도 고려하지 마라. 이번 입학생을 뽑아봤더니 1000명 중에서 800명이 남자고 200명이 여자야? 그거 고려하지 마. 아니 800명 남자들이 실력이 돼서 들어왔는데 왜 그걸 굳이 여자가 너무 적네. 여자를 더 뽑아. 그럴 필요 없고. 또 1000명 중에서 900명이 백인이고 흑인은 뭐 한 50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흑인 더 뽑아.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도 15% 이내로 제한하라. 맥스 15%로 제한하라. 그리고 SAT 성적 제출 반드시 의무화. 어떤 학교는 이제 SAT 성적 안 받고 다른 걸로 하는 학교들도 있죠. 그런 거 하지 마. 무조건 성적 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요건 또 우리 모두가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런 내용이 빨리 사인해서 보내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움직이질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MIT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반발했습니다. MIT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하라라는 거기에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답장을 써서 연방정부로 보내버렸습니다. 오우, 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자, MIT 대학의 셀리 콤블루스 총장은 정부의 그 답장을 보낸 서한을 통해서 과학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오로지 과학적 성과에 기반해서 해야 한다. 우리가 과학적 성과를 이만큼 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 말 잘 안 듣고 대통령 말 따르지 않는다고 지원금을 안 보낸다라는 건 우리 대학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과학
그 공과대학이잖아요. 공업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성과를 이만큼 냈는데 이만큼 낸 성과에 막 걸맞는 지원금을 보내줘야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그 협약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제 처음으로 MIT 대학에. 그리고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9곳에 그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를 이제 빨리 서명해서 답장을 보내라고 했는데 서명해서 협약에 서명을 해서 보낸 게 아니라 MIT는 우리는 거기 그런 거에 서명 안 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버린 겁니다. 자, 서한을 받은 대학은 우선은 9개 대학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MIT를 비롯해서 다트머스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브라운 대학, 밴더빌트 대, 애리조나 대, 텍사스 대, 버지니아 대, 그리고 LA에 있는 USC 이렇게 9곳인데 지금 아무도 대학이 지금 사인해서 보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있고 그냥 좀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MIT가 갑자기 우리는 사인 안 합니다 하고 답장을 해버려서 이게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야 MIT가 뭐 서명 안 한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야 그럼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움직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MIT 대학의 그 첫 번째 답장 안 하겠다, 아니, 서명 안 하겠다라는 그 선언, 이 선언이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의 분석 결과 LA 카운티의 경우, 요건 이제 LA 카운티인데, 결국은 이제 미 전국의 큰 대도시들과는 좀 연결이 될 거예요. LA 카운티의 경우에 올 7월에 주택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거래가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가격은 오르는데, 많이 올랐는데, 몰기지 론 할 때 그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뭐, 첫 주택 구입자들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자라도 조금 싸게 받으면은 내가 론 받아서 좀 작은 페이먼트를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이자도 비싸, 값도 비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도 이제 안 팔리는데 또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놓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좀 이따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물도 없고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고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뭐 이래서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지난 7월에는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비교하면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23.3%가 거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LA 남쪽 오렌지 카운티는 32%가 거래가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서 온 한국 분들이 좀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중에는 그 한국에서 들어와 주택 매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미국 현지 투자는 LA를 비롯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그리고 텍사스 쪽의 몇 개 대도시들 다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LA와 뉴욕만 뭐 30년, 한 20년 전만 해도 LA하고 뉴욕만 주로 관심이었는데 요즘은 그 외에 뭐 시애틀, 또 애틀란타, 텍사스 오스틴, 뭐 또 달라스, 뭐 애리조나 쪽에도 그렇고 관심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어요. 뭐 그게 좀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갔더니 뭐 한국 마켓 하나도 없고 뭐 그런 데는 좀 잘 안 갈라 그러죠. 한국에서 온 분들이. 그래서 한인 사회가 어느 정도 작게라도 좀 조금 형성되어 있고 또 뭐 한국 마켓이라든지 뭐 한국 식당 정도가 적당히만 있다면 그 조용하고 동네 좋고 값 싸고 그러니까 나 글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사업적인 교류도 어느 정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는 대도시들이 많아서 실제로 미국의 그런 집 매매에 많이 이번에 인볼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매 거래 건수가 좀 올라가는데 일조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이 관심 있는 주택 형태는 그러면 뭐냐? LA나 뭐 오렌지 카운티 이쪽 동네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뉴욕이나 보스턴 이쪽에서는 콘도나 타운하우스 그런 것이 이제 인기가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기아차가 월간 판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사상 최고치예요. 지난 7월 달에도 7월 한 달간
역사상 최고, 8월 달에도 사상 최고, 9월 달에도 사상 최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서 11%가 급증한 6만 5천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5천 대를 판 거예요. 이는 월간 판매 사상 말씀드린 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아 측은 올해 판매량이 매달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인은 뭐냐? 이제 대표적인 차종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기아의 대표적인 차종은 뭐 기아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뭐 스포티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조금 중대형 뭐 중형보다는 조금 크고 대형보다는 좀 작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나요? 뭐 텔룰라이드 뭐 이런 거 정말 잘 팔립니다. 길거리 이게 다닐 때 이게 지나갈 때 보면 저 무슨 차인데 이쁘다. 그리고 보면 기아 텔룰라이드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기아를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1993년도에 그때 이제 기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억이 확실히 나는 게 그때 저는 이제 한국차가 막 들어왔을 때도 이제 고장도 많고 막 그러니까 좀 안 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애국심이 좀 부족한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 같이 있던 동료 중에 한 친구는 그래도 한국차가 이렇게 미국에 처음 수출해서 들어왔는데 기아차 사야지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얼마 전에 개그맨 전유성 씨라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전유성 씨와도 아주 막역한 그런 친분을 맺고 있고 한국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대본, 극본 이걸 다 쓰던 개그 프로그램의 극작가, 원조 극작가라는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이제 친구긴 한데, 그 친구가 제가 그 당시에, 기아 스포티지를 탁 사갖고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참 멋있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좀 애국심을 발휘를 해서 기아나 이런 거 사고 싶은데 툭 하면 고장난다 그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퀄리티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해서 안 샀거든요. 한동안 오랫동안.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차를 안 샀었어요. 근데 정말 좀 마음 한켠으로는 좀 요만큼 좀 미안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친구가 그렇게 1993년도에 들어오자마자 기아 스포티지를 딱 사서 타고 다니는 걸 보고 굉장히 멋지다. 자식 용기 있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1993년 미국 시장에 기아가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는 세피안가 이런 게 있었고 스포티지 등등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기아의 이미지는 사실은 저가형 자동차 이미지였습니다. 저가형 자동차 이미지.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품질 개발하고 열심히 팔고 홍보하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위치가. 그래서 기아 브랜드가 한순간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바뀌었는데, 기아 브랜드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17년도에 출시한 차, 기아 스팅어 GT라는 건데, 이건 젊은 친구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거의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 같은 느낌? 네. 한 8, 9만 불쯤 되는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차가 기아 스팅어라는 차였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기아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젊고 도시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기아 모델들도 같이 이미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출시된 기아의 SUV 텔룰라이드도 그때 이제 슈퍼볼 광고에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슈퍼볼 광고에 나오면 무조건 브랜드 이미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건 개런티. 광고비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 광고가 또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기아는 그 이후에 지금은 완전히 어떤 명품 대열에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아는 이제 좋은 차, 명품차 정도로 이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좋은 차, 명품차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매달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기아. 현대도 마찬가지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 소개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LG에서 공기청정기라고 말해야 할지, 캣타워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G가 공기청정기와 캣타워 기능을 같이 한 그런 걸 출시를 했어요. 공기청정기로 이름을 붙여서 팔긴 팝니다. 이곳 미국에서요. 근데 이게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2025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뭐 바닥에다 놓는 거죠.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부분은 그 고양이가 놀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캣타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거기 먼지 날리고 털 날리고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그런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겨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캣타워, 고양이가 노는 캣타워가 이 공기청정기 위에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뛰어놀고 뭐 그럴 때 또는 움직이고 할 때 이 공기청정기가 그걸 다 그 정수가 아니라 뭐죠? 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고양이를 마음 놓고 기를 수도 있고 그 외에 그 일반적인 공기 정화 기능도 다 하고, 이제 이게 대박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그 타임지가 이걸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했습니다. LG가 만든 거예요. LG가 별거 다 만들죠. 타임은 이 제품이 반려고양이와 그리고 그 반려고양이를 기르는 인간 모두에게 이로운 점을 제공하는 대박 제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LG전자는 그 고양이가 그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아이디어를 냈어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살짝 따뜻해지는 온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뭐 고양이가 사람보다 낫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살짝 온열 기능을 해서 고양이가 거기 올라가서 앉아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고양이가 거기 앉아있고 또 거기서 움직여도 공기 정화가 바로바로 되니까. 그래서 윈윈이다라는 것이죠.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를 기르는 인간도 서로 상호 간에 윈윈이다라는 그 LG의 캣타워 공기청정기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대박 아이디어 상품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약회사인 셀트리온이라는 그 제약회사,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그런 제약회사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 난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도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가 조만간 몇 년 안에 글로벌 제약회사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출 겁니다. 지금도 뭐 실력이나 기술은 뛰어나지만요. 자, 여하튼 한국의 제약회사인 셀트리온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앱토즈마라는 치료제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출시했냐면요. 미국에서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앱토즈마는 정맥주사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정맥주사라는 건 뭐예요? IV라 그러는데 알아듣기 쉽게 뭐는 닌게르. 우리 닌게루 맞는다 그러죠? 닌게루 맞는다고. 예. 그걸 이제 사실 닌게루라는 건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 그냥 콩글리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IV 맞는다고 하죠. 네.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IV 형식으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뭐 일반 주사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있습니다. 이미 FDA에서 OK는 다 받았습니다. 일반 주사 형식으로도. 그런데 이번에 1차로 출시한 거는 이제 IV 형식으로 닌게루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도 쌉니다. 35% 더 싼 일종의 도매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 일반 환자들에게 그렇게 공급하기로 책정을 했습니다. 앱토즈마는 인터루킨 6라는 그 단백질을 억제해서 염증을 완화하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요. 셀트리온은 지난 1월에 이미 그 연방 FDA로부터 안전성과 그다음에 치료 효과를 다 인정받고 도장 꽝 받았습니다. 앱토즈마는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걸 미국 의사들이 얼마나 빨리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국인 의사분들은 한국 쪽의 정보에 능하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앱토즈마는 미국 출시 직후에 대형 보험사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에서 선호 의약품 프리퍼드 드럭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할 때 선호 의약품 처방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는 미국 전역에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그런 보험연합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뭐 순식간에 그 많은 환자들이 이 앱토즈마를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의 치료제 등이 의약품으로 인정받고 또 많이 쓰임받는 그런 시대가 서서히 오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 한국의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출시한 앱토즈마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주치의분들과 상의하시면 아실 거예요.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